안녕하세요. 더봄치과의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더봄치과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대전 보훈병원의 위탁 진료기관으로 선정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어르신들과 함께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고, 내원 환자분들은 법령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입니다. 저희 치과에도 이런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인연이 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정민 선생님이신데요. 월남전에 파병을 다녀오시고 지금은 시인으로서 인생의 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시집을 읽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정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82살 먹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입니다. 선생님의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의 삶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통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쉰 날 없이 글로 써왔어요. 내 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써가지고 오늘까지 7번째 시집을 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진도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린 나이로 서울로 올라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었는데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소폰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역전에서 깡패들한테 몽땅 빼앗기고, 아버지 무서워 고향 갈 수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역전을 배회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갖고, 야 학생, 너 잠잘 데 없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 손님 하나 모시고 오면 오늘 밤 재워준다고 그래서 역전을 배회하다 한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내일 아침 밥 먹을 거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 더 데려오면 밥도 준다고 그래. 또 한 사람 데리고 갔더니 하루에 4사람을 데리고 오면 아침, 점심, 저녁 잠 재워주고 5사람부터 내 생활비를 주기인데 그 생활을 1년 동안 했어요. 진도에서의 어린 시절은 선생님의 시인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때 보니까 이웃집 누나가 이렇게 시집 와서 쌍둥이 낳으면서 그때 보면서 시를 썼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통시를 잘 쓴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15살 때 첫 시라고 이웃집 처녀라고 그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2년이 되니까 하나 없고 걸리고 쌍둥이를 낳았고 친정에 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막 시나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받으셨던 건 아니시죠?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지금도 연필만 들면 시가 나와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서. 서울 상경한 직후에 가장 외롭거나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라도 사람을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어디 취직을 하려면 전라도 사람이라고 보증서 주는 사람도 없고, 아주 하와이 더블백이라고 아주 천대받고, 그래서 중국집 접시 닦기를 겨우 취직을 했는데, 봉급을 6개월이 돼도 안 줘요. 아저씨, 사장님, 왜 봉급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야, 일만 잘하면 1년 후에 적금 들여서 줄 테니까 일만 잘하라 해서 그 고마움에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 후에 사장님 돈 주세요 하니까 이 전라도 놈 새끼 밥 먹이고 잠 재워주니까
돈 주러 간다고 성질이 나서 손님 15명이가 왔는데 그도 15칼레를 똥통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내가 그 집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나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글로 남겨보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글도 쓰고 또 글을 쓰기 위해서 돈도 벌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월남을 지원하게 돼서 월남서 가서도 시체를 옆에다 놓고 글도 쓰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시다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 맹호부대 일진으로 1965년에 참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년 10월 2일 날 여의도에서 일주일간 행사를 하고 10월 9일 날 미국 배를 타고 주야로 9일 만에 키너낭에 도착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감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월남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부대를 이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때 죽어가는 환자와 병사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향에 그 약혼을 하고 월남을 왔더라고요. 한 달 후에 귀국을 하는 날짜를 받아놓고 암캐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호르몬을 놔두고 월남을 지원을 했던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전투하고 그 전쟁 중에도 포장지 위에다가 시를 쓰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종이가 없으니까 네. 시리의 손을 1년 먹었는데 네. 시리의 손 껍데기가 내 시 쓰는 종이가 되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시를 쓰시는 건? 그 삶과 죽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은 살아있을 때 그 경험을 글로써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썼어요.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얼마의 기간 동안 계셨던 거예요? 1965년 10월 9일 날 도착해서 1966년, 1967년 3월에 귀국했어요. 그럼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말 그대로 그냥 전쟁터에서 계셨던 건데요. 그 귀국 후에도 그때 이제 고엽제 후유증이 그 이후에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건데 귀국 후에 고엽제 후유증이나 아니면 또 그때 같이 전쟁에 계셨던 전우분들의 죽음을 또 같이 겪고 하셨는데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이곳에서의 삶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귀국을 하고 몸이 계속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게 뭐인고 하고 보험병원을 가봤더니 고엽제라고 그래요. 그 고엽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군들이 약을 뿌리는데 모기 잡는 약을 뿌리는데 이 약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를 않고 그냥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운 게 그게 얼굴로 이렇게 닦으면 시원해서 더 팔에다 묻히고 그랬는데 그게 고엽제라는 걸 알게 돼서 참으로 미국 놈도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이제 고엽제 판정을 받고 암이 걸렸어요. 방광암이 걸려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갖고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방광암으로 인해서 한 달에 188만 원씩 위로금을 받고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게 귀국 직후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불편한 거를 알게 되셨어요? 이제 처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래 또 이상해서 갔더니 당뇨라고 그래요. 또 갔더니 협심증이라고. 아유 무슨 협심증이냐고. 또 암이 걸렸고 또 가더니 파킨슨, 치매, 수도 없이 병이 막 한 번 가면 한 번씩 하나씩 얻어 지금 약을 하루에 45알씩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뭐 부정맥 뭐 없는 병이 없어요.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했을 텐데 저도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했지만은 가난해서 월남을 저는 원목장 갔어요. 그래도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래 병은 많지만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생활비도 거기서 얻었고 참 저는 월남을 잘 갔다 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가서 힘든 건데 또 선생님께서는 거기 가서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왜냐 배운 것도 없고 진도 섬놈이 살렸으면 그 섬에서 뱃놈이 되었으면 기관장 정도는 했을 텐데 그래도 그 공로로 담배 인상공사에 취직을 해서 30년 정년퇴직을 하고 그것도 연금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연금을 타니까 생활에 여유도 있고 자식놈들이나 또 불우 이웃을 돕고 최근에는 교회까지 나가면서 참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문학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축이었을 텐데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녀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모님은 없는 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애를 가르쳐보고 잘 살라고 노력을 하다가 20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떴고 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지금 엄마를 닮았나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 법대 수석이로 들어가가지고 방일령 재단에서 저를 허락해서 2천만 원 장학금을 줘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졸업해서 판검사하고 우리 조선 고문 변호사를 썩었다고 그런데 그놈이 사법고시는 안 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 네네. 아드님께서도 공부를 엄청 잘하셨네요. 예. 고려대 법대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으면 정말 손꼽을 만큼 잘하셨던 건 분명하시네요. 수석을 해서 학비도 안 내고 방일령 재단에 내가 2천만 원을 받고 그래서 공짜로 대학 다니고 그랬다고 봐야죠. 좋으셨겠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또 더 좋은 것은 내 동생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한 해 고려대 법대 들어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니까 행사한다고 내려가 봤더니 군수 서장이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운이 없나 우리 조카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판검사가 안 되고 지금 영어 학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번에도 한번 저랑 따로 얘기하시면서도 아드님 얘기하셨을 때 되게 기뻐하시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병상일기라는 시집 집필하시면서 이제 힘들었던 점이나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점들이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병상일기는 그 자체가 내가 병 걸리고
살아온 걸, 그걸 경험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껏 썼어요. 병상일기를 씀으로써 암을 이기는,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마 선생님 그 시집 보면서요, 다른 암 환자분들도요, 분명히 힘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나 특히 암 환자들이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이겨내는 거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요, 되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힘이 되고. 그 책을 보고 읽어보고 암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이 전화를 오고 저를 찾아올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아까 자녀분들 얘기하면서도 특히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녀들의 존재가 선생님이 시인으로서의 삶과 창작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러운데요. 우리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시를 쓰면 무슨 시냐고, 그만두라고, 남들이 웃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속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속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인정을 하고, 저는 배우지를 못해서 컴퓨터를 칠 줄 모르는데, 7권 시집을 아들이 컴퓨터로 그래서 쳐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 큰 힘이 되시겠네요. 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 가족들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엄마가 없는데도 그렇게 잘 커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워낙 못 쓸 병만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래서 자식놈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데, 아들놈은 매일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차도 하나 사주고, 네.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100세 시대에 아직 8살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고. 그럼요. 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사냐고. 그런데 저는 시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 시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정식으로 등단한 게 2015년이시네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거죠? 70살이에요. 이른의 나이에 이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을 하신 거죠. 예. 지금도 매일 새벽에 시를 쓴다고 예. 아까 말씀을 하셨죠. 하루도 안 쓰는 날이 없어요. 2015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등단을 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집사람 간병을 하는 것을 일기로 써가지고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대전 삼성동 출판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 미연석이라는 시인을 만나가지고 일기장을 놔두고 일주일 집에 가서 있으면 내가 한번 읽어보고 연락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아주 좋은 작품이 되겠다고 CD를 한번 만들자고 그래서 등단을 하지 않고 먼 훗날이나 시집을 발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시 공부를 한다고, 시인들이 지금 15명이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매주 목요일 날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지금 10년째 하루도 안 빠고 맨 먼저 가서 어제 목요일 날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그 시를 쓰는 시간대나 뭐 장소는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평생. 그러면 4시에 목욕하고
베란다에 나와서 국민체조를 하고 몸을 풀고 책상 앞에서 시를 쓰는데 꿈속에서 시를 많이 써요. 그것을 메모를 안 하면 잊어보니까 했다가 다음날 시로 완성할 때가 많고, 지금 82살인데 하루도 연필을 놓은 적 없고, 배운 것은 없는데 연필만 잡으면 시가 저절로 나와요.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3권을 낼 시집을, 그러니까 500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 중에서 예. 가장 애착이 가거나 기억에 남는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진도 육자배기하고 먼 훗날이. 어떤 내용일까요? 먼 훗날은 출판하지 않고 먼 훗날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제목이 먼 훗날이고 네. 집사람 간날 쓴 시예요. 그리고 진도 육자배기는 고향이 진도라 10살 때, 11살 때 별을 보면서 할머니하고 마당에다 모깃불 피워놓고 네. 할머니 얘기를 쓰면서 쓴 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학상을 만드셔서 또 대전이랑 진도에 있는 또 후배 문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젊은 시인들이나 후배 문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배우지 못해서 시에 대해서 별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 시가 저는 훨씬 뜻이 깊고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들 큰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상을 주고, 그분을 하여금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게끔 하려고 그 상을 자체를 만들었어요. 올해도 이제 12월에 예. 이제 시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등단이나 이런 창작에 관련해서 예. 혹시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설이나 수필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가 있게끔 만들면, 옛날 같은 베스트셀러니 뭐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었는데, 시는 꿈에서는 쓰면, 거짓말로 쓰면 시가 아니에요. 산모가 아기 낳는 데서 고통도 눈여겨봐야 되고, 죽은 사람 염할 때 옆에서 그걸 느껴야 진실된 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소설가고 시 쓰는 사람은 시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 쓰는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살면서 시를 써야 올바른 시를 쓰지, 내가 잘 썼다고 뭐 뽐내려고 거짓말로 시를 쓰면 그 당시에는 좋은 평을 받을지 몰라도, 진실로 시를 쓰는 사람은 시가 잘못됐더라도 그 후에 진실된 삶을 남들이 알아줘요. 선생님께서 진실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쓴 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 쓴 사람들 시는, 시를 아는 사람들은 좋게 읽고 좋아할 줄 몰라도, 저는 배우지를 못해서 시가 너무 뜻이 없는데, 시를 모르는 사람들, 처음 대하는 사람은 내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느끼는데, 그것이 잘 써서가 아니라 독자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배운 사람 시가 나는 낫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께서는 그 시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삶 그 자체라고 봐요. 시가 없었으면 지금 82살까지 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랑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인이 되고 시를 쓰고 싶어요. 시가 내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시도 쓰고 즐거웠는데, 교회 나간 지가 9개월 되는데, 정말로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고 20년간 점심을 사 먹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오면 저녁하고 아침을 해주고 점심은 20년을 사 먹었는데 교회에 나가면 아침에 그 일찍 나와서 반찬 해갖고 밥 해가지고 일부 예배가 끝나면 먹는 그 밥은 꿀맛이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하고 네. 좋고, 또 내가 교회를 가면 월남서 사람을 죽이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느님을 믿으면 그걸 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 참 교회를 잘 나왔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20곡의 그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를 때 특이한 것은 본인 목소리를 다 내라고 그래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려면 지금 15,000원 주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 큰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20년 전에 깨복쟁이 친구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에 감돌면서 하나 둘 다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것이 반성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재미로 교회를 나가요. 모든 내가 있었던 일, 이 찬송가를 부르면 속속 튀어나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싸웠을 때,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참, 교회 가서 그런 보람된 삶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의 그 삶이 또 되게 풍요롭게 또 지금 지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이 시집을 주셨을 때 예. 사실 이렇게까지 막 뭔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시집을 읽어보면서 오 하면서 저도 정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시집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좀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의 삶이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 배운 놈이 보잘것없는 시를 썼는데 감명 깊고 있고 이런 좋은 일을 행사를 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복지대학 졸업사진입니다. 보훈복지대학. 이것은 먼 훗날은 등단 안고 맨 처음에 내가 낸 시집입니다. 당선 소감을 쓴 거고, 두 번째 시집 진도 육자배기입니다. 진도 육자배기를 쓰고 건강일보에서 그 평을 해준 거고, 이것은 같이 공부하는 시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집 병상일기를 쓰고 경향신문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고, 세계일보에서 기자가 집에 와서 인터뷰를 해갖고, 매일경제가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고, 대전일보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고, 중도일보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고, 다음에 전라도 촌놈을 또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일보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고, 여기는 진도일보에서 했고, 이것은 잡지사에서 이렇게 와서 또 신문을 냈고, 이것은 마음속 외딴방을 시집을 냈는데, 기자가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했고, 이것은 141회 정운 문학상 작품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시집을 이렇게 했는데, 기자가 산수맞은 문학청년 한정문 시인이라고 해갖고 소개를 했고, 이것은 사선을 넘으라고 최근에 7번째 시집을 썼고, 이건 진도일보에서 시를 썼고, 이것은 최근에 도범치과 원장님하고 참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한 겁니다. 화려하시네요.